반갑습니다. 주식회사 팜스코어에서 근무하고 있는 홍종욱입니다. 제가 오늘 두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이유자돈 영양 및 영양과 생리에 따른 사양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제 발표에 앞서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 이게 대면 강의면 질문을 하면 서로 주고받을 텐데요. 요즘 우리나라 양돈 사람의 가장 큰 키워드 이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이 자리가 대면 강의였다면은 아마 사료값이라고 아마 크게 다들 외치셨을 것 같은데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 우리나라의 현재 가장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과 함께 앞서 이제 우리 박지선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다산모돈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양돈 산업의 가장 큰 핵심적이고 현재 그 변화하는 흐름 속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와 함께 제가 오늘 말씀드릴 그럼 자돈들은 어떻게 지금 변하고 있는지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현재 육종의 방향이나 돼지의 유전적인 것들이 어떻게 지금 변화되고 있는지 흐름을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자료는 제네수스에서 작년 5월 12일 날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 자료를 다운받아서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핵 동군이라는 것은 이제 GGP 동군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GGP 동군의 요크셔와 랜드레이스의 그 검정 성적이고요. 상위 5%, 25%, 35%, 30%인데 이 30%만 딱 놓고 본다면 요크셔에 있을 총산자 수는 18.3두를 기록하고 있고 실산자가 16.3두, 약 2두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GGP 동군에서 나온 돼지가 GP 농장, PS 농장을 거쳐서 비육돈으로 나오는데 약 5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를 하는데요. 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최근 5년간의 제네수스의 성적을 보게 되면 5년 동안에 총산자 수가 약 한 1.15두 정도 현재 지금 개선이 됐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성장률은 120kg 출하연령 도달 연령이 약 7.5일 정도 떨어졌다. 그다음에 FCR은 0.2 정도 감소하는 그런 실적을 지난 5년간 보여줬다라고 이렇게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요즘에 이제 사료값 관련돼서 요즘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FCR이 0.2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우리가 러프하게 계산을 하면 사료 요구일 0.1당 약 한 사료비로 따지면 한 20원 정도의 가격이 20원 우리 계산할 수가 있겠고 0.2면 약 40원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는 굉장히 큰 금액의 숫자들이 이런 육종 개량을 통해서 현재 돼지가 변하고 있고 실제로도 이런 숫자들이 현재 지금 우리 농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지난 2019년도에 PIC 코리아에서 한국에서 세미나한 자료 내용 중에 한 내용 발췌를 한 것입니다. 현재 미국 PIC에서 현재 지금 PSY가 32.5두 정도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복장 이의두수가 13.3두. 그러면은 약 이 숫자들을 쭉 가지고 이런 저런 계산을 해보면 모든 회전율은 한 2.4조 정도 나오게 되고요. 근데 이유 체중 한 5.7kg 정도, 그리고 MSY는 한 29.7두 정도, 그리고 이후 육성률은 92%에 해당되는 그런 숫자들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향후 2019-22년도인 약 10년 후가 지나게 되면 PSY는 연간 1.1두 정도 계속 개선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지금 하고 있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사료 요구율은 현재 2.2 수준에서 1.9까지 약 한 0.3 정도 떨어지는 그런 개선되는 그 실적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돼지는 또 어떻게 바뀌고 있을까요? 양돈 타임즈는 기사들 쭉 살펴보게 되면 올해 2021년 1월 26일, 이건 작년 2020년 성적이 되겠죠. 보시면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지난 1년 동안의 검정 성적을 살펴봤더니 평균 산자수 요크셔 기준으로 13두를 돌파하는 그런 성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상자수는 총산이 아니라 실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총산자 개념으로 다 우리가 역산을 해본다면 최소한 14두에서 14.5두, 거의 15두 가까이 나오는 성적들이 우리나라 거의 모든 종농장의 성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만큼 요즘 새끼들을 많이 낳고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일반적인 농장들, 우리나라 농장들의 성적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돈팜스에서 나온 성적들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 이 데이터는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 동안의 성적을 분석한 데이터입니다.
보시면 상위 10%, 상위 30%, 그 다음에 평균, 그 다음에 하위 30%, 상위 10%를 우리가 그룹핑해서 볼 수가 있겠는데, 오늘 저는 이제 상위 30%와 하위 30%의 성적만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평균 총산을 보시면 상위 30%가 11.2두고요. 그 다음에 하위 30% 10.7두로 약 1.2두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부분은 저는 이제 오늘 제가 이후 자돈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이 PSY 숫자보다는 이 이후 후에 성적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후 육성률을 보게 되면 상위 30%는 88%의 숫자들이 나오고 있고 하위 30%는 71%, 약간 19%의 차이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PS와 MS 숫자도 있지만 약간 이 MSY와 PSY와 MS의 숫자가 상위 30%의 농장 요 두 개 간의 차이는 약간 2.9도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하위 30%는 이 두 개 간의 이 지표 간의 차이가 약 5.8도 갭이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적들이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은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전체의 전산 성적을 기록을 하는 2166농가의 성적이라면 최근에 이제 부경 양돈 농협과 그다음에 도난 양돈 농협에서 이 작년 1년치 성적들을 분석 보고서를 지금 공유를 하고 있는데 먼저 부경에 나온 성적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경 전산 보고서의 15페이지에 보면 요 그래프가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현재 그 부경 양돈 회원 농장들의 현 총산자 수가 어떻게 지금 분포하고 있는지를 이 그래프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X축은 이제 총산자 수입니다. 총산자 수가 15도, 14도, 13도, 12도고요. 그 다음은 Y축은 각각의 총산자 수의 점유율 퍼센트입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총산자 수가 14도 이상이 넘어가는 농장의 비율이 지금 거의 36%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농장들이 상당히 빠른 수준으로 현재 다산 모드로 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새끼들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앞서 우리 박진영 박사님 설명하셨던 것처럼 돼지를 충분히 키워내지 못하는 것도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부경 양돈 농협의 성적들 다시 한번 더 세부적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상위 10%, 30%, 평균 하위 30, 하위 10%를 우리가 비교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MSY만 딱 놓고 본다면 상위 30%의 농장은 25.8도이고 하위는 18.1도로 해서 약 7.7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PSY와 MSY 숫자를 기초로 해서 이후 육성률 계산해 보면 상위 30은 94%, 그다음 하위 30은 이후 육성률이 80%로 약간 14.4%포인트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한돈팜스의 17.7%포인트보다 약간 좀 성적이 좀 관리가 잘 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는 있겠는데요. 어쨌든 우리나라의 이후 육성률이 그렇게 좋은 성적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데이터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경 양동 용협에서 최근 5월 달에 발간한 보고서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있는 데이터는 현재 부경 양돈 용협에서 그 컨설팅을 해주고 있는 농장들의 성적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앞서서 이제 우리 한돈팜스나 부경 양돈 용협에서 얘기하는 숫자들보다 약간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컨설팅 해준 농장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적들, 그 농장의 성적들을 보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MSY 기준으로 상위 30은 24.3도, 하위는 18.3도로 해서 약 6도 차이가 나지만 보시면 이후 육성률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그룹 간의 차이가 약 4%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숫자들이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성적들을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농장, 이 사진은 저희 팜스코가 운영하는 직영 농장, GP 농장들의 분만사 사진입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많은 새끼를 많이 낳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러한 새끼들을 이렇게 많이 낳는데 이 돼지들이 전부 다 이유를 다 해서 출하까지 되면 참 좋겠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그러지 못한 것이 또 하나의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새끼를 정말 많이 낳습니다. 18도, 20도 총산 낳는 건 요즘 거의 기본입니다. 이런 성적들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나타나는 우리가 약간 부정적이거나 혹은 약간 우리가 앞으로 극복해야 될 과제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 그래프에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X축은 총산자 수입니다. 총산자 수가 1도에서 25도로 늘어남에 따라서 실제로 생체중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이 그래프의 회귀방정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숫자는
총산자 수가 1도 증가할 때마다 생시 체중이 약 80g 정도 감소를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뒤에도 제가 그런 IUU 지하를 통해 연관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다산보돈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는 생체중이 작다, 생체중이 작은 돼지들이 IUU 지하를 갖고 있는 돼지들이 상당히 많은 분 태어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비육돈의 성적들을 약간 우리가 좀 깎아먹는 그런 약점들을 작용하게 되는 것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극복해야 될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생체 체중이 지금 작아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흔히 요즘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 아마도 제가 이 IUGR이라는 단어를 처음 제가 접했던 것이 물론 이제 학회질 가게 되면 많이들 이런 얘기를 한 지는 꽤 됐습니다만, 실제로 제가 기억나는 게요, 그 신현종 원장님이 양돈타임즈 기고했던 글에서 이 우리가 이제 일반 농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 아마 거기가 처음이라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IUGR라는 돼지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IUGR은 뒤에 설명드릴 텐데요, 한국말로 얘기하면 자궁 내 성장 제한이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돼지가 바로 IUGR을 나타낸 대표적인 사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약간 좀 우리가 알고 있는 돼지 모양과 많이 다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 다 설명해 드리면, 위에 있는 두 돼지의 모양은 정상적인 돼지고요, 밑에 있는 두 돼지의 모습은 IUGR 돼지를 갖고 있는 모습인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마가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주름이 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마가 짧습니다. 그리고 약간 옆에서 보면 돌고래의 모습을 형상을 한 이런 돼지들이 태어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임상적인 증상, 외관적인 증상으로 우리가 IUGR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IUGR이란 어떤 것이냐면요, 여기 플레임 보시면 인트라 유테린 그로스 리타데이션이라고 그래서 리스트릭션이라고 얘기도 합니다만, 자궁 내에서 성장이 제한된 현상, 이것을 우리가 IUGR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다산모돈 돼지들이 바뀌면서 산자수가 많아졌다는 건 참 좋은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산모돈이 자궁의 물리적인 사이즈가 같이 커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궁 내 물리적인 사이즈는 그대로인, 거의 차이가 없는데, 산자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자궁이 좁아지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 IUGR은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자궁의 용적이 좁아짐으로 인해서 자궁이 충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다 보니까 태아에게 영양소의 공급 능력이 떨어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우리가 IUGR 돼지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IUGR은요, 자궁 용적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궁 용적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수정된 태반이 수정이 되면 혈관 형성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배아의 성장과 발달에 제한을 주는, 그로 인해서 이 IUGR 돼지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임신 기간 중에 태아의 영성 공급을 어떻게 원활히 할 것이냐가 가장 큰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사실 이것은 지금까지는 영양적인 요인이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아직 해결하지 못한 과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IUGR 돼지는요, 태반의 기능 부전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들이고요, 이로 인해서 그 신생자돈의 어떤 그 모양에 대한, 구조적인 모양에 대한 문제점, 그 다음에 생리적인 문제점, 그 다음에 신진대사, 그 다음에 장 형태학적인 문제점, 그 다음에 이에 따른 효소 분배점, 효소 분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이 돼지가 출하할 때까지 거의 영구적으로 이런 기능들이 개선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IUGR 돼지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IUGR 돼지를 외관상으로 판단하는 방법은 6가지로 크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진은 우리가 참고적으로 비교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여기 옆에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돼지 사진과 돌고래의 모양이 거의 비슷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돌고래를 닮은 머리, 돌출된 뇌, 이 형태라고 우리가 첫 번째 형태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주둥이가 좀 짧고 주름이 집니다. 그리고 눈이 툭 튀어나온 형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생체에 낮다라는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판단 포인트는 생체중이 낮다고 해서 모두 IUGR 돼지는 아닙니다. 요건 하나의 포인트, 요건 다른 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IUGR 돼지 관련돼서 우리 구글링을 하게 되면 정말 많은 데이터들이 나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그 히프라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이런 제목의 그런 자료들을 검색할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이 프로덕션 사우라고 해서 이제 PSY가 30도가 넘어간 돼지들이 어쩔 수 없이, 요거는 어쩔 수 없는 현상에 의해서 생체중이 낮은 돼지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근데 이런 돼지들을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IUGR의 어떤 그런 형태적인 것들 갖고 태어난 돼지가 무려 30%가 넘더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저희 아시는 것처럼 팜스코어도 지금 종론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종론장에서 이 IUGR 발생 비율을 보게 되면 복당 최소 1.5도 이상은 이 IUGR 돼지를 갖고 있는 형태를 갖고 있는 돼지들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 다산모들 변해가면서 나타나는 가장 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럼 그렇다면 이런 돼지들이 어떤 일들을,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어떤 약점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UGR 돼지의 초기 태어나서의 생후 24시간까지의 성장에 대한 패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 정상적으로 태어난 돼지, 그 돼지의 생체중은 약 1.3kg 정도의 돼지가 태어난다고 봤을 때, 요 IUGR이지만 M하고 S는 뭐냐면요, M은 IUGR의 형태를 두 가지 이내로 갖고 있는 돼지, 요 S는 그 IUGR 돼지의 형태적인 특징들을 세 가지 이상 갖고 있는 돼지를 우리가 S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정상적인 돼지와 IUGR 돼지의 약 생체중의 차이는 약 6% 이상의 차이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돼지들이, 정상적으로 태어난 돼지와 IUGR 돼지 갖고 있는 돼지들이 24시간 후에 체중 변화를 보면 정상적인 돼지는 약 체중이 100g 정도 성장을 한 반면에 IUGR 돼지는 그대로 있거나 혹은 이렇게 체중이 오히려 빠지는 이런 현상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어쨌든 간에 IUGR 돼지는 태어났을 때 이미 체중도 작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태어나서 우리가 그 초유를 빨아먹기 위해서 이동을 하고 초유를 빨아먹는 이런 포유 행동을 해줘야 하는데, 이미 체중 자체가 너무 작다 보니까 간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 글라이코겐의 양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 초유를 빨기 위한 행동 자체가 약간 활력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IUGR 돼지 특징 중에 하나가 태어나서 5일 이후에 폐쇄 높아지는 것도 이런 원인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실제 데이터를 보시면 이것은 분만하고 나서 12시간 이내에 IUGR 돼지의 초유 섭취량을 우리가 분석한 실험 데이터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정상적으로 태어난 돼지와 IUGR 돼지가 좀 세 가지 이상 갖고 있는 돼지들의 분만 후 12시간 이내에 초유 섭취량을 보니까 무려 약 3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초유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물론 면역 글로불린을 공급한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이 초유에는 많은 양의 에너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유 섭취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다음 행동들이 결정되게 되는데, 그런 행동들이 제약을 받고 저해를 받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섭취량이 떨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아까 앞전 데이터에서 그래프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체중 증가 일어나지 않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IUGR 돼지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초유 섭취량에 있어서 우리가 24시간 이내에 최소한 200g 이상을 먹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준점이 되는데, 여기 그래프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12시간 이내에도 벌써 이 정도 먹지 못한다면 이 돼지가 살아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IUGR 돼지가 그렇다면 이 이후에 이후할 때까지, 그다음에 출할 때까지 어떤 성장을 보일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IUGR 돼지는 근섬유 개수가 매우 낮습니다. 근섬유라는 것은 여기 자료 옆에서 보시면 이 근육 다발이 있고요. 이 근육 다발의 하나하나를 쪼개서 보면 하나의 미세 근육 성분 하나가 나오게 되는데, 이 숫자 자체가 이 IUGR 돼지, 여기 보시면 이 IUGR 돼지,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그 생체중이 낮은 돼지와 큰 돼지가 있는데, 이 돼지 비교해서 이 생체중이 작은 돼지의 근섬유 개수가 작다라는 우리가 그 데이터에서 볼 수가 있겠고요. 참고적으로 돼지는 그 임신 기간에 총 2번에 걸쳐서 근섬유 분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1차 근섬유 분화는 교배하고 나서 25일에서 51일 사이 1차 분화가 일어나는데,
이때는 우리가 영양적인 요인에 의해서 근섬유 분화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영양적인 거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2차 근섬유 분화가 일어나는 교배하고 나서 45일에서 80일령 사이에 2차 근섬유 분화가 일어나는데 이때는 영양소의 영양적인 요인에 상당히 지배를 받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궁 내 용적이 제한이 되고 그로 인해서 태반을 통해서 자궁을 통해서 이 돼지가 안에 있는 돼지가 그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한 것이 IUGR 돼지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근섬유 분화가 충분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어났을 때도 이미 근섬유 숫자가 작은 돼지들이 태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이 IUGR 돼지는 회장의 어떤 형태학적인 부분에서 완전치 못하게 태어나게 됩니다. 여기 이 그래프에 보시면 위쪽에 있는 컨트롤은 정상적인 돼지를 말하는 거고요. 요 밑에 있는 이곳은 이제 IUGR 돼지를 말하는 건데 처음에 태어났을 때의 이 소장의 육모 형태와 그다음 이틀 지나고 5일 지났을 때의 이 회장의 육모 형태를 보시면 이미 태어났을 때도 정상적인 돼지 비교해서 이 IUGR 돼지에 보시면 회장의 육모 상태가 완전치 못하게 태어나게 되고 그 이후에 앞서 말씀드렸던 초유의 섭취 불량이나 이런 여러 가지 영양소 공급 충분히 받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 회장의 육모 상태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모유를 섭취를 하더라도 충분히 영양소를 흡수하지 못하고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이런 연쇄적인 반응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앞에서는 제가 회장 육모 사진을 찍은 것들을 보여드린 거고요. 이것은 그렇다면 실제로 육모 길이와 육모의 면적도 차이가 있느냐 이걸 살펴보면 정상적인 돼지와 그 IUGR 돼지를 보니까 정상적인 돼지보다 IUGR 돼지가 육모 길이가 75%밖에 되지 않고요. 육모 면적도 77% 수준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영양소를 흡수를 하거나 혹은 그걸 통해서 자기 재분배한 이런 효율들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로 인해서 체중의 성장률이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수치에 도달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그 돼지들이 실제로 출하까지는 어떻게 갈 거냐? 이것은 출하 체중 111.4kg 기준으로 해서 정상 돼지와 IUGR 돼지를 비교 분석한 실험 데이터입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정상적인 돼지 출하 체중까지 보시면은 일당 증체량이 약 82% 수준에 지나지 않고요. 일당 사료 섭취량도 83%. 그러니까 못 먹고 안 큰 겁니다. 그리고 또 또한 출하 일령은 거의 26일령 이상의 이 차이가 납니다. 거의 한 달 정도 차이를 보이는 것이 이 IUGR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IUGR 돼지는 결론적으로는 여기 FCR이 좋아진 걸로 보이지만 안 먹고 안 큰 거기 때문에 이것은 좋다라고 평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IUGR 돼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사료 요구율을 높이는 그런 특징적인 것들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살코기 비율 자체가 감소를 하고 반대로 지방량이 증가하는 그런 어떤 약간 이상적인 현상들을 보이면서 출하 체중이 이르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의 전 세계적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다산본이 갖고 있는 특징은 우리 앞에 박진성 설명을 잘 해주셨고요.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신생자돈의 특징적인 IUGR 돼지는 어떤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다음 오늘 두 번째 테마로 그럼 이유 자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드리면 많은 답변들을 하십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그림 한 장으로, 이 문구 하나로 저는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유라는 것은 자돈에게 있어서 거의 생사를 넘나드는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트레스를 어떻게 견디고, 근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로 키워낼 것이냐가 가장 큰 이유 자돈의 관리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이 이유 자돈이 체중 분포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돼지는 생물입니다. 우리가 공장에서 찍어내는 공산품이 아닙니다. 이건 생물이기 때문에 이 이유 자돈의 체중도 이러한 정규 분포를 그리면서 분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자돈 사용 관리를 얘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물론 비율도도 똑같습니다만 이 균일도를 어떻게 맞출 것이냐, 균일도를 어떻게 하면 최적으로 맞출 것이냐, 이게 가장 큰 사용 관리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균일도란 측면에서 시작점 물론 신생자돈의 분만치 체중이가 되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포유기간 동안 어떻게 하면 최대한 이 균일도를 균일도를 높일 것이냐, 이것이 가장 큰 두 번째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실제로 데이터를 쭉 체중 측정해서 보면 여기 평균값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평균값이 만약 6kg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는 5kg고 이제 플러스는 7kg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요 범위 안에 들어온 플러스 마이너스 1kg 범위 안에 들어온 돼지가 약간 38% 돼지가 이 안에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 제가 평균 6kg를 봤기 때문에 5kg 이하 돼지는 약 16%, 그 다음 7kg 이상 돼지도 요 16%의 돼지가 이 분포 안에 다 들어오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그 자돈사료 신제품을 개발을 하고 저희 프로모션을 하기 위해서 저희 고객 농장에 직접 들어가서 체중을 다 재보면 거의 이런 분포도의 그래프에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포대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권장사항으로는 약 변이 개수를 약 15% 이내로 관리하는 것이 우리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돼지의 표준 편차를 그리게 되는데요. 그럼 이제 중요한 부분은, 그렇다면 이유를 하고 나서 이제 전에는 이제 모유를만 먹다가 이유를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우리 농장에서 우리 관리자들이 주는 이제 고용 사료를 혹은 뭐 액상 사료 형태로 해서 죽처럼 말아서 이렇게 그 제조해서 주기도 하지만 그런 모유를 먹다가 이유와 동시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사료 섭취를 하게 되는데, 그 사료 섭취한 패턴 옆에 패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X축은 여기 빨간색 여기 0이 이유 시점의 날이고요. 마이너스 7은 이유하기 7일 전이고, 그 다음에 7, 14, 21은 이유하고 나서의 날짜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 Y축은 에너지 섭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에너지 섭취량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부분은 이유한 당일날 이유를 하게 되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유를 하고 나서 아침에 이유를 하고 나서 보통 사료를 이제 주기 시작을 하면 보통 이제 그 시점부터 해서 이제 돈방 안에서 이제 1등, 2등 돼지가 막 싸우죠. 그러면 그 1등, 2등 돼지가 싸우게 되면 나머지 돼지는 뭐 하고 있습니까? 누군가 순서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사료를 잘 먹지 못합니다. 그 순서가 정해지면 1등, 2등 돼지가 사료를 먹고 그 다음 내 사료를 먹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점차 이제 서열 순서대로 사료를 먹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뒤에서 제가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꼬박 거의 이유하고는 이틀 동안 사료를 못 먹는 개체들이 그 돈방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요. 중요한 부분은, 그렇다면 이 이유 이전 포유 기간 동안에 이 포유자돈들이 먹는 에너지 함량, 에너지와 이유를 하고 나서 그 에너지가 사료 섭취량을 통해서 에너지를 어떻게 먹는지를 이 그래프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참고로 모유 내 에너지 함량을 분석을 해보면 가소화 에너지가 기준에서 6,570kcal 정도로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6,070칼로리 정도가 되고요. 그것을 우리가 일당 섭취량으로 나누게 되면 하루에 이유하기 전에 한 1,250kcal 정도의 에너지를 섭취를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유와 동시에 사료 섭취량이 에너지 섭취량이 뚝 떨어집니다. 뚝 떨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료 섭취량을 쭉 그다음부터 이제 하루 이틀 사이 쭉쭉쭉 사료 먹어서 이런 그래프를 쭉 그리기 시작을 하는데, 중요한 부분은 7일 정도 됐어요. 이유하고 나서 7일 정도 됐을 때 그때 사료를 에너지를 약간 750kcal 전후로 해서 섭취를 합니다. 750에서 850kcal 섭취를 하게 되고요.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모유를 통한 섭취한 것에 약간 60에서 70% 수준 정도밖에는 아직 에너지 섭취량이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유했을 때 그 당시에 에너지 섭취량이 도달하는데 무려 약 10일에서 14일 정도가 걸립니다.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에 이 이유자돈들이 에너지 섭취를 못하다 보니까 그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를 통해서 집중적인 폐사가 그때만 일어나는 것도 다 이런 어떻게 보면 사료 섭취량 관련된 것들이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그에 따라서 이유를 전후로 해서 돼지가 어떻게 크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앞쪽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유를 21일 날 한다고 봤을 때 요 앞까지는 포유자돈이고 이유하고는 이유자돈이 되겠죠. 그리고 나타난 요 점선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영양질 판단하는 이 자돈의 목표 성장 곡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돼지가 이렇게 커주길 바라는데 실제로 이유라는 이런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돼지가 실제로 크진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포유자동 기간에는 돼지가 쭉 크다가 약 한 7일, 8일, 9일 전후로 해서 그 다음부터는 성장 곡선의 그래프가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평평한 형태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그래서 사료회사들이 분만사에서 이렇게 모유만으로는 이 포유자 100% 키워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10일 전후로 해서 대용률을 같이 급여를 했다고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이런 어떤 포유자 성장 곡선에서 나타나는 그런 객관 수치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요. 요 포유 기간 동안에 평균적인 성장률은 한 240g 정도 되고요. 범위로 보면 250에서 270g 정도의 범위 내에서 이 포유자들이 성장을 하는 것 그래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유하고 나면 이제 모유를 먹지 못하고 고용사로 섭취를 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며칠 또 거의 2, 3일 정도는 에너지 섭취량, 사료 섭취량이 뚝 떨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돼지가 크지 못하다가 그러면서 쭉 사료 섭취량이 증가하면서 같이 이 그래프와 똑같이 돼지가 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유자돈 시기의 성장 데이터를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460g 정도. 근데 범위는 600에서 그렇지만 요 평균 요 위에 수평적인 그래프 성장 그때의 그 일당 증체량은 약 600에서 650g 정도인데 이 앞전 기간에 성장을 다 못했기 때문에 평균적인 숫자는 약 460g 정도가 성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목표 성장 곡선과 실제 성장 곡선이 이유하고 나서 실제 성장이 만나는 지점이 어디냐면 약간 40일령 전후로 해서 이때 목표 성장 곡선과 실제 곡선이 만나는 접점이 이때 만나게 됩니다. 이것을 저희 자동차로 프로그램 말씀드리면 갓난돼지 2호를 먹고 3호로 넘어간 그 시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형식으로 해서 현재 지금 돼지는 이후 전에 성장률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이유자의 관리의 가장 큰 포인트는 다 여기입니다. 이후 7일 동안 어떻게 돼지 키울 것인지, 그럼 그것을 어떻게 사료를 먹게 만들 것인지, 그런 방법론 정도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데이터는 아마 우리 양돈 쪽에서 보면은 거의 그 바이블처럼 성경처럼 얘기되는 그런 데이터들입니다. 실제로 이건 이제 미국 캔사스 주립대학교에서 실험한 데이터고요. 이 데이터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후 7일간의 성장률입니다. 이쪽 항목은요. 이후 7일간의 성장률이 여긴 제로고요. 여기는 150g 이하, 여기는 150g에서 230g, 여기는 230g 이상의 성장을 했을 때 그 돼지들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그 돼지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데이터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앞서서 이후 7일 동안 우리가 뭐 그 안에 극심한 스트레스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투쟁도 좀 해야 돼서 서열도 좀 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온도, 습도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들 여러 가지 겹쳐지다 보니까 실제로 돼지가 안 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150g 이하 클 수도 있고, 근데 저희가 우리 사료 영양학자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최소 이 정도 150g에서 200g 정도 성장률을 가져가야 되고, 이때 당시 사료 섭취량은 처음 이유하고 나서 하루에 200g 이상 무조건 먹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 했을 때, 그랬을 때에 그렇지 않은 돼지와 약간 출하 일령이 최소 5일에서 7일 정도 차이 나는 데이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은 이거는 대학교 실험 동생의 데이터입니다. 그럼 실제 필드 데이터는 이거보다 차이가 더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 7일간 돼지를 어떻게 키울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유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이 생리적인 측면에서, 돼지의 소화 생리적인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그래프는, 이 사진은 한 번쯤 다 보셨을 텐데요. 이유를 하고 나서 소장의 육모 형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찍은 사진입니다. 보시면 태어났을 때 육모 되게 길고 가느다랗고 좋은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유를 하고 나서 불과 3일 만에 육모 사진을 찍어보니까 이렇게 온폭하게, 이렇게 뭉뚱하게 육모 길이가 짧아져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이런 설사들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런 대표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육모가 짧아진다는 게 진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시각적으로 그러면 어느 정도 짧아지는데? 라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비교할 수 있는 사진들을 하나 그림을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후 직전에 그 육모를 다 펼쳐보면요, 약 24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테니스 코트 면적이 한 거의 이후 자돈의 육모 면적과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 이후 자돈이 이후를 통해서 이후하게 되면 이후 육모의 길이가 짧아지고 면적이 감소하게 되는데, 그 우리가 흡사 비교하면 탁구대 면적까지 작아집니다. 약 60배 정도가 감소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료를 먹었을 때, 이후 자돈이 사료를 먹었을 때 이 육모가 탈락된 많은 돼지들은 그로 인해 소화가 잘 안 된 소화물들이 대장을 넘어가게도 대장에서 이상 발효에 의해서 나는 설사들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들이 반복되는 것이 이 육모를 왜 관리해야 되는지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육모 길이 짧아지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위쪽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요. 기준에서 이 위쪽이 육모고요. 이 밑에가 육와입니다. 그러면 이 육모라는 거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상피 세포들이 하나하나로 여기에서 연결되어 있는 이런 형태로 해서 육모를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세포라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탈락을 하고 재생을 하고 이런 여러 그런 반복적인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육모 세포, 상피 세포가 분열이 발생한 지점은 요 융화에서 위에서 3분의 2 지점에서 여기서 이제 세포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요. 분열한 데코도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이 위를 밀어내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이 상피 세포가 이제 구성을 하게 되는데, 하루에 약 한 200개, 300개 세포가 세포 분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료 섭취량이 충분치 못하다면, 사료 섭취 충분히 못하다 그러면 에너지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세포 분화가 제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위에서는 요 상피 세포가 계속 탈락되어 날아가게 되는데, 여기서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탈락은 되는데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육모가 계속 길이가 줄어드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육모가 길이가 짧아지는 이유라고 메커니즘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시면 요것은 이제 X축은 이후의 일령입니다. 그래서 1일, 5일, 10일, 15일이고요. 그 다음에 Y축은 여기를 100%로 놓고 봤을 때 여기를 기준으로 위로 올라가면은 좋아지는 것이 밑으로 나가면 떨어지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이 까만 점을 찍은 그 곡선이 바로 이 육모의 길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후 당일 기준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육모 길이를 100으로 놓고 본다면 육모의 길이 계속 쭉 짧아지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짧아졌다가 15일 정도 지났을 때 점점 회복하는 이런 그래프들을 이 실험 데이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육모가 이렇게 위축된 육모가 회복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우리가 21일 이후를 놓고 봤을 때요, 이 육모의 사진을 쭉 찍어보면 약 한 42일 정도 됐을 때, 약 한 3주 정도가 지나야지 육모가 회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이 사진상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고, 이 이후 일령이 21일령이든 35일령이든 회복하는 시간은 똑같이 3주가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후와서 일주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제가 이제 이후하고 나서 사료 섭취량을 높여야 된다. 이때 사료를 어떻게 줄 것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들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후하고 나서 사료 섭취에 소요된 시간들을 우리 실험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X축은 이후하고 나서의 시간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때가 이후한 시간이겠죠. 10시간, 20시간, 그리고 40시간, 60시간이 넘어갑니다. 그 Y축은 뭐냐면 사료를 먹지 않은 돼지 마리수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100%라는 것은 모든 돼지가 사료를 아직 안 먹었다는 뜻이고요. 여기라는 것은 모든 돼지가 사료를 다 먹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프를 딱 보시면 아주 재밌는 놀라운 데이터가 나옵니다. 보시는 것처럼 모든 돼지가 이 그래프가 쭉 떨어진다는 얘기는 사료를 한 마리씩 먹고 있을 때 그래프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 데이터를 보시면 거의 모든 돼지가 사료 이후하고 나서 사료를 다 먹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거의 48시간, 거의 이틀에 가까운 시간이 돼야만이 이후한 돼지, 모든 돼지 사료를 먹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용하고 나서 이틀 동안 쫄쫄 굶는 돼지가 그 돈방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돼지들이 항상 문제를 일으킨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이후 섭취량을 어떻게 올릴 것인지 하는 사양관리 측면에서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관련돼서 그 호주 머독대학의 닥터 플러스키 교수가 이 관련된 실험들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 좋은 데이터 우리가 뽑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두 개의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건 뭐냐면 사료 섭취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X축이 사료 섭취 늘어남에 따라서 육모의 길이가 늘어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육모의 길이가 왜 짧아지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이 데이터를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육모의 길이가 늘어나면 체중이 증가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실험 데이터를 연결해서 보면 사료 섭취량은 육모의 길이와 정의 상관관계가 있고 육모의 길이는 성장률과 정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그렇다면 이후 일주일 동안 여기는 이제 이후 8일 동안의 사료 섭취량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후 일주일 동안의 사료 섭취량이 늘어나면 그러면 똑같이 34일, 그러니까 21일 날 이후했다고 보면 이제 45일 되겠죠. 그래서 요 기간 동안의 사료 섭취량도 같이 늘어나더란 얘기입니다. 이후 일주일 동안의 사료 섭취량이 늘어나면 이후하고 나서 34일 동안의 일당 증체량도 같이 증가를 하더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후 일주일 동안 사료를 어떻게 급여할 것이냐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이후 7일간 사료 섭취량은 요 8에서 23kg 구간 동안에 이 사료 섭취량 정체량이 약 40%가 다 이때 결정이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들을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제가 육모가 줄어드는 그런 메커니즘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소장의 미세 육모의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세 육모는 이렇게 하나하나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이 세포가 이렇게 타이트 정션이라고 하는 이런 이 두 세포를 꽉 잡아주는 이런 기능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가지게 되는데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풀렸을 때 이를 통해서 염증반응 설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이 풀리게 하는 이런 것들을 어떤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 스트레스라든가 혹은 염증 반응 아까 말씀드렸던 뭐 활성산소 그다음에 어떤 병원성 박테리아 공격들에 의해서 요 상피 세포 안에 이 단단한 묶음이 풀어지게 되고 그 풀어진 그 틈 사이로 이런 박테리아나 이런 병균체가 침입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염증 반응 설사를 이런 일을 일으키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 또한 이유자에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유자들이 사료를 잘 먹었는지 뭐 물론 이제 여기 우리 양논산 종사하시는 분 베테랑들이시면 다 아시겠지만 이걸 굳이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본다면 풀벨리 테스트라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뒷다리를 들고 요 이제 복부 부위를 양손으로 만졌을 때 이것이 딱 맞다 떨어지면 이제 사료를 거의 못 먹는 돼지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사료를 어떻게 먹일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관리 포인트가 될 수 있겠는데 저희 지금국내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유하고 나서 이유 자돈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건식급여 기준으로 바닥 면적에서 사료가 나와서 사료가 차지하는 바닥 면적이 30% 이내 관리하는 게 우리 이유 자돈사에서 관리 포인트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이유 자돈은 일단 이유와 일주일 동안 사료를 많이 먹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약 40%로 관리하는 것을 우리가 실제 필드에서 그 관리 포인트 잡고 있고요. 또 하나는 농장 규모가 좀 커지다 보면 사실 저 관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매트를 깔고 거기에 매트 피딩을 한다거나 혹은 이제 제한급이 하루에 이제 뭐 3회에서 혹은 5회 정도 간헐적으로 사료를 이제 제한급여나 이런 형태로 관리를 하는 수도 있겠지만 규모가 좀 커지다 보면 사실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농장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 슈트에다가요 금을 거놓습니다. 금을 거놓고 자돈이 들어왔을 때 뭐 이틀 단위, 3일 단위 혹은 일주일 단위로 이 클램프를 가지고 이 슈트의 높이를 조정을 해서 사료 급여량 자체, 급여 양과 횟수를 조정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설사라든가 연변이나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방지할 수 있는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현재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물도 중요합니다. 뭐 물이라는 것은 뭐 어느 단계 다 중요한 부분인데요.
정말 물이 잘 나오는지를 우리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저희 회사에서는 5년 전에 이런 비닐 형태로 한 이런 플로우 미터를 개발을 해서 현재 저희 고객 농장들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비닐 봉지를 가지고 니플에다 틀어놓고서 1분 정도 시간을 쟀을 때 이 정도 오면 포유자돈이 음수량이 맞는 거고 이 정도 되면 이유자돈 음수량이 맞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비육돈이 음수량이 맞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런 것들이 없다면 자돈에 있어서는 생수병 요 500m 가지고 1분에 500m를 다 채우면 충분한 수압이다라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점등 시간에 있어서도 한 가지 실험 데이터를 말씀드리면 요 실험 데이터는 이유하고 나서 이유 자돈들의 실험을 한 겁니다. 이쪽은 8시간 불을 켜고 16시간 불을 끈 겁니다. 이쪽은 23시간 불을 켜놓고 이건 1시간만 불을 꺼놓은 겁니다. 그리고 4주간 실험을 했습니다. 4주간 실험을 했더니 모든 조건이 다 똑같죠. 그렇지만 단지 점등 시간에 따라서 사료 섭취량이 33%가 차이 나고요. 이에 따라서 일정 진제량이 약 50%까지 차이 납니다. 근데 이 논문을 읽어보면 4주간 실험을 했는데 4주 동안 실험 데이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약 처음 2주 동안만 이 실험 데이터가 긍정적인 점등 시간 영향을 미친다고 그렇게 논문에 기술되어 있고요. 실제로 2주보다는 혹시 1주 정도 실험 단계를 좀 나눠서 한다면 1주 정도만 아마 이 점등 시간에 따른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자, 마지막 이제 끝회적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이유 자돈에 있어서 가장 큰 관점은 우리가 봐야 될 관점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장성숙이 언제 완성이 되고 그 장성숙에 따라서 자돈사료 프로그램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아기 태어날 때까지 한 280일 정도 임신 기간을 갖고 그 다음에 약 20주 정도 되면 이제 이유식을 먹기 시작을 합니다. 약 5개월 정도 되면 이유식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에 있어서는 이 장관 성숙이요 52주 약 1년이 돼야만이 성숙이 완벽히 다 끝난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건 1년이죠, 그러니까. 근데 돼지 같은 경우에는 115일 임신을 하고 3주에서 4주 정도의 포유한데 이유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 돼지 같은 경우 장관 성숙이 완성되는 시간이 12주 이상은 되어야만이 장관 성숙이 완성이 된다라고 이렇게 논문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유식을 먹일 때 5개월부터 이유식을 먹이는데 4개월, 3개월부터 이유식을 먹이는 그런 부모님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왜 돼지는 좀 빨리 자돈사료를 프로그램 당겨서 먹이는지 저는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좀 의문점을 갖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데이터를 마지막 한 장 더 보여드리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돼지가 태어나서요. 이게 장 건강의 요 장벽이 발달하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해서 약 한 12주에서 14주 정도 됐을 때 완벽하게 발달을 해서 이렇게 잘 운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조기 이유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스트레스 요인에 의해서 요 장관 발달, 배리어 발달이 잘 이루어지지 못한 이런 식으로 빨간색 점등 그래프로 흘러간다면 그렇다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장 상피 세포가 헐거워지면서 투과성이 증가를 하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소화기성 질병들을 유발시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면역 시스템이 억제가 되고 비정상적인 신경 시스템 작동으로 인해서 돼지가 정상적인 성장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그래서 자돈사료는 다시 옛날로 좀 보셔야 됩니다. 옛날처럼 체중의 기준으로 해서 이제는 자돈사료를 교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는요 돈가가 아무리 사료가 생산비가 높아지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벌어지다 하더라도 기본은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유 체중, 그다음 육지론 체중, 이 체중에 따라서 사료를 교체하는 이런 것들을 반드시 지켰으면 하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에서 이제 저희 작년 개월화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나 데이터를 한번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를 보시면 지난 1년 동안, 작년 1년 동안의 분양 성적이고요. 전입은 97,000도 돼지가 자돈 농장에 7.2kg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분양 체중 28.6kg의 돼지가 나왔고요. 그리고 육성률 98.6%, 그리고 요 기간 동안 증체량 21.4kg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데이터는 제가 오늘 계속 드리는 내용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간단돼지 1호를 1호, 2호, 3호를 저희 회사 프로그램이 각각 2kg, 8kg, 12kg를 먹이게 돼 있는데 실제 저희 회사 농장도 1.5kg, 8kg, 11.2kg 실제 먹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체량이 21.4kg고요. 사료를 35.4kg 먹였기 때문에 이 자돈 단계에서의 사료 요구율은 1.66. 그리고 캔사스 주립대학교에서 만든 그 보정 사료 요구율 그래프 그 수식에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1.6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돈 사료에 있어서 가장 큰 자동 사용 관리 가장 큰 포인트는 각 단계별로 사료를 어떻게 먹을 것이냐가 그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그 이전에 이후 체중을 7kg를 맞춰서 이후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관리전 측면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제 얘기를 많이 들어주셨는데요. 마지막 하나 슬라이드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돈사를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들어가십니까? 도망에 막 들어가시나요? 혹시 농장의 자돈사에 문이나 혹은 벽에 유리나 이런 거 좀 유리처럼 돈방 안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돼지를 한번 돈방 안에 돼지가 어떻게 누워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전체 돼지의 30% 정도가 서 있으면 안정된 돈사이고 안정된 관리가 돼 있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 이상의 돼지가 서 있거나 아니면 그 이하의 돼지가 다 누워 있다면 그 돈방은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과거에 했던 것처럼 기본을 지키고 기본적인 관리에 집중을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다산 모던 좀 많이 어렵습니다. 관리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모던들을 잘 키워내서 양년 선진국에 버금가는 그런 성적들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홍 박사님 질문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아까 박진성 박사님께서 강의하신 내용하고 또 관계되는 것 같은데 IUGR 자돈을 줄이기 위한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는데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좀 얘기를 좀 해주시면. IUGR 관련돼서는 사실은 지금까지 현재는 해결책은 없습니다. 없다고 어떻게 말씀드리는 게 맞고요. 근데 요것과 관련돼서 두 가지 포인트로 현재 지금 영향적인 접근들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관리적인 측면들은 제가 굳이 말씀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영향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어떻게 보면은 그 제한된 자궁 안에 새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영양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그 영양소가 무엇인지를 알아내고 공급을 해주면 된다라고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해결책 중에 하나는 아미노산에 관련된 것이 가장 크고요. 그 아미노산 세 개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그 글루타민이고요. 그 다음에 칙세 아미노산 중에 하나인 루이신하고 그 다음에 알지닌 요 세 개가 가장 크게 작용을 한다라고 현재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럽이나 북미 쪽에서 이런 데이터, 특히 유럽 쪽에서 이런 실험을 많이 현재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제가 판단하기엔 수년 내에 이것에 대한 어느 정도 정립된 데이터, 연구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은 저도 이제 관심이 좀 있는 부분인데 질문 두 가지만 좀 드릴게요. 두 번째 질문은 뭐 삼주유를 하는 농장이나 아니면 뭐 일반 농장에서 우리가 말하는 뭐 1호 제품, 뭐 대용류나 1호 제품을 생략하고 넘어가거나 아니면 뭐 2호가 들어가거나 입지를 안 하거나 사실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존재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사실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감론을박이 좀 많습니다. 근데 제가 학위 받고 2003년에 이제 입사를 해서 이제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의 갓난돼지 1, 2, 3호면은 그걸 다 합쳐서 전체 그 농장의 사료 비율의 한 7% 정도를 급여를 그때는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얼마 정도 급여하시는지요? 지금은 뭐 심한 농장들은 3% 급여 농장도 있고요. 우리나라 평균이 한 5% 정도 급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5% 정도 되면 대용류는 거의 급여 안 하시는 거고요. 1호 단계도 포효기간 잠깐 급여하셨다가 2호 하자마자 바로 2호, 3호 넘어가는 그런 농장들이 거의 대부분, 현재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인데 제가 그 건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직영농장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그러니까 1호, 2호, 3호를 두당 2kg, 8kg, 12kg 왜 지켜야 되는지 그걸 지키면 전체적인 비육 농장의 분양 체중도 좋아지게 되고 육성률, 그다음에 체중 균일도가 상당히 좋아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질문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그럼 갓난돼지 1호와 2호가 어떤 영양적인 혹은 사료 원래 조성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차이를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분만사에서 모유를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계속 먹어줘야 되는데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유를 하게 되고 또 이제 걔를 키워냅니다. 그럼 그 모유의 주요 성분 중 하나가 뭐냐면 가장 높은 아미노산이 가장 높은 성분이 글루타민입니다. 근데 우리 사료회사 R&D들이 그 사료 설계를 할 때요.
갓난돼지나 이로는 특히 이 글루타민 함량을 어떻게 개런티 할 것이냐 가장 중요한 설계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이오는 약간 거의 벗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와 함께 추가적으로 뭐 유당은 이제 페이를 통한 유당 함량대 되겠죠. 이런 것들이 함량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렸던 장 발달과 소화 기능에 있어 아직 미숙한 소화 발달에 있어서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 가이드라인 두당 섭취량 가이드를 지키는 것이 가장 맞는 표현이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종욱 박사님께서는 가산성 모던으로서 품종이 개량되면서 산자수가 증가했지만은 IUGR 자동이 증가함으로써 사양관리에 영양관리에 더 많은 문제점들이 존재하게 되고요. 이후에 육성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단연간의 경험을 통한 그리고 자료를 통해서 많은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강의 고생하신 우리 홍종욱 박사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